취기는 이미 사라져 정신이 멀쩡해졌다. 나는 앞쪽 차창 너머를 내다보며 상념에 빠져들었다. 독감 관련 뉴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기 시작한 보름 전에도 우리는 퇴근 후에 만나서 오늘처럼 술을 마셨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보름에 한 번씩 수영이의 주도로 만남을 가져왔다. 예전에는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냥 생각나면 누구든지 연락해서 만났고 그렇게 만나면 밤새 술을 퍼마시곤 했다. 즐거웠던 시절이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다. 각자 돈벌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만남의 횟수가 확 줄어들었다. 거의 매일 만났던 그때와 비교하면 보름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꽤 길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 주기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였지만 현실에 굴복당해 생활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과거의 즐거웠던 순간을 시간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만남을 꼭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어떨 때는 사회생활의 한 부분인 양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무질서하고 무계획이었던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일까? 솔직히 모임 자체가 마냥 즐거운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술이 있어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2차까지 갔다가 헤어지곤 했다. 재밌는 건 작별 인사를 할 때였다. 그때만큼은 우리도 여느 사람들 못지않게 애틋한 사이로 변했다. 하지만 악수와 포옹으로 마무리 짓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과 만났던 시간을 망각하기 일쑤였다. 시간이 지나 남는 건 숙취밖에 없었다. 불쾌해진 얼굴로 혼자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과거에 즐거웠던 시간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곤 했다. 언제쯤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끝이 보인다면 좋겠다고 매번 생각했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황당한데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벌어져선 안 될 일들의 연속이었다. 수영이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난 상황에서 나는 머리가 더욱더 복잡해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예측할 수조차 없었다.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저 앞 어디쯤에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영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상념에서 벗어나 바깥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와 있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수협 건물을 지나치고 있었다. 거리엔 가로등이 군데군데 켜져 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면서 우리는 병원을 찾아보았다.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이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죽음이 모든 걸 집어삼킨 유령도시 같은 분위기였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철호가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수영아, 저 앞에 있는 저 건물 같은데. 그나마 밤눈이 밝은 철호의 말을 듣고서 수영이는 전조등이 그쪽을 비출 수 있도록 캔들을 돌렸다. 어둠을 뚫고 뻗어나간 전조등 불빛 안으로 병원 간판이 들어왔다. 수영이가 속도를 높여 앞으로 달려가더니 핸들을 돌려서 유턴을 했다. 병원 건물 앞에 차를 세우려는 시도였는데 그곳엔 이미 다른 차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에 차를 세운 뒤 수영이는 밖으로 나간 다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나만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여자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가 독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렇게 가정해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교통사고 후유증이었다. 그 정도 사고를 당했는데 열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터였다.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가지 말자고 다짐하며 나도 그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수영이는 차 안에 있는 여자아이를 끄집어내 안아들었다. 밖으로 나온 철호가 수영이를 살짝 흘겨보았다. 녀석의 눈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세상이 끝장나고 있는 와중에도 녀석은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안는 걸 보며 질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동물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속으로 녀석을 비웃으며 나는 수영이를 따라갔다. 그는 벌써 병원 건물의 문을 열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 건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이 꺼져 있는 건물 안에서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수영이가 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봐요,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목청껏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수영이 옆으로 다가가 그를 보았다.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곳엔 여자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듯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일단 차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말하는데 철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젠장, 병원이 아니라 무덤이래. 존나 스산하잖아. 몸을 부르르 떨면서 녀석도 우리 옆으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욕정에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 여자아이를 향해 있었다. 수영이가 그런 녀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얘 좀 안고 있어봐. 나는 다른 데 좀 둘러봐야겠어. 그가 철호에게 여자아이를 건네주었다. 기꺼이 그러겠다는 표정으로 녀석이 여자아이를 안아들었다. 수영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앞으로 걸어갔다. 솔직히 이 모든 모습과 표정 그리고 녀석의 눈빛 등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건물 안은 정말이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나마 바깥에 세워놓은 승합차의 전조등 불빛 덕분에 출입문 근처에서는 어렴풋하게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표정까지 살펴보기엔 부족한 밝기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철호가 음흉한 눈빛으로 여자아이를 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녀석의 과거 경력 때문이었다. 남봉꾼으로 유명했던 녀석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수영이를 따라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를 부르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같이 가, 임마. 그는 휴대폰 랜턴 기능을 사용해 앞을 비추고 있었다. 두세 사람이 업무를 봤을 만한 크기의 접수창구가 불빛에 드러났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박살난 컴퓨터 모니터였다. 거기로 다가가 창고 안쪽을 살펴보았다. 휴대폰에서 뻗어나간 불빛은 솔직히 성에 차지 않았다. 어슴푸레한 상황에서 온갖 집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우리가 DMB 방송을 통해 보았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이곳에서도 벌어졌던 모양이었다. 수영이는 좀 더 안쪽을 살펴보려는 듯 접수창구에 몸을 바짝 갖다 댄 채 팔을 쭉 뻗었다. 휴대폰에서 나온 불빛이 접수창구 안쪽 바닥을 비추었다. 어두웠을 땐 보이지 않았던 광경이 어슴푸레하게나마 드러났다. 저거 피 아니야? 나는 놀란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다. 정말이지 머리가 핑 돌 것처럼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가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사람이 흘린 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붉은 액체가 바닥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병원 직원에게 린치를 가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 이건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믿겠다. 안 그러냐? 멍한 기분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 수영이가 불빛을 비추며 말했다. 강한 불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이 부시거나 하지는 않았다. 너 말이야. 영화라면 장르 가리지 않고 챙겨보니까 이런 분위기의 공포물도 많이 봤겠지.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맞다나 지금 이곳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장면이 어울리는 장르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반드시 건물 곳곳을 살펴본 다음에야 안심하는 영웅 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그런 타입은 수영이밖에 없었다. 나는 문득 바깥에서 보았던 이 건물의 구조를 떠올렸다. 수영아, 너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엔 2층에 올라가 볼 거지? 밖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2층이었다. 접수창구가 있는 1층엔 작은 로비와 진료실이 있을 것이고 2층엔 정형외과답게 물리치료실과 병실이 있을 것이었다. 수영이도 나와 똑같이 파악한 건물 구조에 대해 밝힌 뒤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곳 어딘가에 사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공포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넘치는 호기심으로 인해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강행하다가 옆에 붙어있던 조연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 비춰봐도 수영이는 주인공 역할에 어울렸고 나는 영화 앞부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조연 역할에 어울렸다. 어쨌든 의사 비슷한 놈이라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수영이는 내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하길 단념하고 나서 나도 그와 함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맞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정형외과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듯했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수영이를 보며 나도 걸음을 옮겼다. 만약 병원 관계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중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독감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에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인지 알고 싶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의사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이가 우뚝 멈춰섰다. 뒤따라가던 나도 걸음을 멈췄다. 젠장,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잖아. 짜증이 난 표정으로 수영이가 버튼을 계속 눌러댔다.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 층수 표시등은 꺼졌고 버튼은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나는 그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전기가 끊겼다는 걸 깨달았다. 이 상황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을 머릿속에 아로새기며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영이 휴대폰에서 뻗어나간 불빛이 다른 곳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원인에 대해선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던 불빛이 움직임을 멈췄다. 불빛 안으로 계단이 들어왔다. 수영이가 나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할래? 질문을 듣고 나서 나는 철호가 있는 곳을 보았다.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꼼지락대는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녀석은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짓이 무엇이든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철호와 얽히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진다는 걸 떠올리며 수영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 보자는 의미였다.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은 그가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뚜벅뚜벅 걸어가 계단 앞에 선 다음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만약 공포영화였다면 저 위에서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타났을 것이었다. 그만큼 불길한 어둠과 대면하자 수영이도 긴장이 되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그의 표정을 살펴보고 싶지만 나는 수영이를 앞질러 가지 않았다. 이미 몇 계단 위로 올라가 있던 수영이가 한 계단 더 올라갔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괴성이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고통 때문에 쥐어짜듯 내지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잠깐, 이 소리는 뭐지? 그가 올라가는 걸 멈춘 상태에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렇게 1분 정도 지났을까? 괴성은 계속 들려오지 않았다. 환청을 들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주위가 무척 조용해졌다. 더 이상 귀를 기울여봐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수영이가 있는 곳까지 잽싸게 올라간 다음 그를 살펴보았다.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위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수영이가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에 빠졌다. 공포영화에서 저런 사운드가 들리고 난 다음에는 끔찍한 영상이 뒤를 잇게 마련이었다. 수많은 영화 속 장면들이 맴돌았지만 앞으로 현실에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선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이건 마치 수학 공식에 따라 미지수 x와 y를 맞춰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다. 정답을 알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짧지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수영이 휴대폰에서 뻗어나간 불빛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순간 위에서 벌어진 알 수 없는 상황보다 이곳에 혼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얼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계단씩 훌쩍 뛰어 올라가 2층에 다다랐다. 수영이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을 터였다.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영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젠장, 도대체 뭐야? 한마디 내뱉으면 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영이는 소리가 난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여기며 나도 그를 쫓아갔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운 탓에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가 속도를 늦췄다. 이쯤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며 수영이가 복도 이곳저곳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았다. 복도 양옆에 병실로 보이는 방들이 있었다. 비명을 지른 주인공은 저 많은 방 중 한 곳에 있을 것이었다. 도대체 왜 비명을 지른 것인지 알고 싶지만 그런 궁금증과 비례해서 두려운 마음도 함께 커졌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수영이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5발짝쯤 앞서 걸어간 그를 보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곳에서 느꼈던 것과 또 다른 느낌의 어둠 속에 나는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죽음과 함께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알려진 공포영화를 보았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다. 그 공포가 발목을 붙잡는가 싶더니 다시금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서둘러 수영이를 쫓아가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나는 한마디 내뱉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영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자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문 채 수영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그는 맞은편에 있는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곳은 4인용 병실이었다. 양쪽 벽에 침대가 2개씩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침대 시트를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병실 안에 환자가 있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그들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영이는 왜 저런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살펴봐도 병실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살펴보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지만 수영이는 4인용 병실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복도에서 그곳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질문을 툭 던지고 나서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상하다니, 뭐가? 복도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둘러보며 나도 어쩔 수 없이 수영이를 따라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침대를 향해 불빛을 들이웠다. 정형외과 환자들이라면 움직이는 게 불편할 거란 말이야.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허리나 다리를 다쳤다면 움직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안 그래? 수영이 말인즉슨 그런 환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추리였다. 어쩌면 미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입원한 나이롱 환자들만 이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긴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다.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불빛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창가 쪽 벽과 침대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동작을 멈췄다. 잠시 그러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수영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곤 소리가 난 곳으로 걸어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았다. 나는 수영이 뒤쪽으로 두세 발짝 떨어져 있어서 그가 보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놀란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의 말투로 판단해 보건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존재를 발견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수영이 옆으로 다가가 보았다. 불빛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할머니였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수영이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 그가 주름진 손을 잡으려는데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감기에 걸리셨나 보네요. 할머니한테 뻗었던 손을 황급히 거두며 수영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그래도 대답은 해야 했는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단 안심이 되었다. 그건 할머니가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반응이었다. 수영이도 안심이 되었는지 얼굴에 편안한 표정이 감돌았다. 할머니,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두 번째 질문에는 아쉽게도 고갯짓조차 하기가 힘들어 보였다. 처음엔 콜록거리는 수준이다가 빠르게 악화되더니 급기야 입에서 핏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침이 심해졌다. 할머니는 누가 봐도 문제에 그 독감에 걸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던 수영이가 뒤로 물러난 다음 날을 보았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갈 수는 없겠지? 마치 나에게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한 말투로 그가 질문을 던졌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중 누군가가 독감에 걸리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나는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핏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침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숨을 들이마셨다. 내 놈들 따라 밖에 나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들 마시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연달아 기침을 해댔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였다. 수영이마저도 냉정하게 발길을 돌린 상태에서 내가 괜히 오지랖 넓게 나설 필요는 없었다. 콜록거리고 있는 할머니를 뒤로 한 채 나도 복도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병실에서 나가려는데 2층 어딘가에서 또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수영이의 팔을 힘껏 붙잡았다. 난 이제 저 소리의 정체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넌 어때? 여기서 빨리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 말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반응이 나왔다. 궁금해야 할 걸.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목숨도 곧. 할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피를 한 바가지 토해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수영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수영이가 아랫입술을 깨물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짧게 들리고 말았던 아까와 달리 지금은 비명이 길게 이어져 나왔다. 휴대폰 불빛으로 앞을 비추며 수영이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한 뒤 아래로 내려갔다. 뒤쫓아 뛰어가면서 나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정말이지 이 모든 걸 현실이라고 여기기엔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다.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게 환각이고 환청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5개 정도 되는 계단을 한 번에 뛰어 내려갔다. 1층에 발이 닿는 순간 전기 문제로 인해 망가진 줄 알았던 전등에 불이 켜지면서 주위가 환해졌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어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나는 2층에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더 큰 공포를 지금 이 순간 느껴야 했다. 접수창고 안쪽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닥 여기저기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어둡고 낯선 환경이었다 해도 어떻게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였다. 휴대폰 랜턴 기능이라면 충분히 알아챘어야 할 정도로 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뭐 이런 게 같은 경우가 다 있냐? 수영이가 말하며 랜턴 기능을 껐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계단을 향해 빨간색으로 신발 자국이 나 있었다. 문득 신발 밑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밑창을 볼 수 있도록 다리를 들었다.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처럼 빨간 핏물이 무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다. 눈이 어떻게 됐었나봐. 아무리 어두웠다 해도 아까는 이걸 왜 보지 못한 걸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보면서 철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대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때 잔뜩 긴장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은 남아 있었다. 넓은 공간에서는 보지 못했던 핏자국을 접수창구 안쪽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보았기 때문이었다. 핏자국을 보지 못한 이유를 긴장감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긴장감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잠깐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에서 주위를 다시 살펴보았다. 빨간색 신발 자국이 우리가 움직였던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다. 출입문에서 접수창구로 이어져 있는 두 사람의 신발 자국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가 계단으로 올라간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만약 경찰이 나중에라도 이곳에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을 만한 흔적이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괜스레 찝찝해졌다.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 나는 빨리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리를 움직였다. 바닥에서 뭔가 끈적거리는 느낌과 함께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금 피로 얼룩져 있는 바닥 위에 서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음식이 배에서 요동치는가 싶더니 욕지기가 올라왔다. 입을 다문 채 헛구역질을 하면서 재빨리 그곳에서 벗어났다. 출입문으로 가는 길 곳곳에 비슷한 지뢰밭이 만들어져 있었다. 잘 피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철벅거리는 소리가 옆에서도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영이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뢰밭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예상컨대 그도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을 터였다. 눈 깜빡할 새에 수영이는 나를 앞질러 걸어갔다. 나도 걸음을 재촉했다. 피로 만들어진 지뢰밭은 훌쩍 뛰어넘거나 피하면 그만이었다. 문제는 속도였다.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수영이와 달리 나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느라 속도가 붙지 않았다. 어찌 됐든 나보다 빠른 속도로 걸어간 수영이는 벌써 철호가 있는 곳 근처에 가 있었다. 거침없이 걸음을 옮기던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너 이 자식, 이게 뭐하는 짓이야? 수영이가 격한 감정을 담아 목소리를 높이더니 철호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았다. 녀석이 무슨 짓을 했기에 저러나 궁금해졌다. 여자의 옷을 왜 벗겨놓은 거야? 말해봐, 어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미친 본성을 자제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유를 대라고 소리 지르는 수영이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었다. 철호가 그를 도와 일하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다. 출소한 지 한 달쯤 지난 뒤였다. 녀석은 2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죄명은 미성년자 강간미수였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찢어진 웃옷을 붙들고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녀석은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재산은 변호사 주머니에 전부 다 들어갔다. 처음에 7년형을 선고받았던 걸 떠올리면 돈값은 했다고 볼 수 있었다. 녀석도 거기엔 후회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복역을 끝낸 뒤 녀석은 무일푼으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당장 들어가서 살 집도 없는 녀석을 받아준 건 수영이었다. 솔직히 나는 그때 이후로 철호가 불편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범죄를 일으켰던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수영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나야 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느 정도 어색함이 줄어들긴 했어도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가는 건 아직도 어려웠다. 녀석도 나의 이런 속내를 눈치챘을 터였다. 스스럼 없이 서로 말을 걸긴 해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덥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열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이유라고 된 게 겨우 이런 식이었다. 나는 지뢰밭을 훌쩍 뛰어넘고 나서 바닥에 누워있는 여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겉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냘팠다.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내버려 두다간 10중8구 독감에 걸릴 것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지나쳤다면 모를까. 책임을 진 이상 여자아이는 끝까지 우리가 돌봐주어야 했다. 그렇다면 어서 옷을 입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는 수영이를 보았다. 그가 바닥에 놓여있는 여자아이의 옷을 챙겼다. 너는 시발, 발정난 개망난이야. 거칠게 말을 내뱉으며 수영이가 여자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다. 철호는 입을 꾹 다문 채 그가 여자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걸 지켜보았다. 녀석으로선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도 없는 듯 보였다. 혼자 하려니까 힘든 모양인지 수영이 이마에는 금방 땀이 맺혔다. 나는 도와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과감하게 나서지는 못했다. 옷을 입히기 위해선 그녀의 몸에 손을 갖다 대야 할 것이었다. 성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여물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 해서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었다. 그런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게 되면 나도 어떤 기분이 들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될지 몰랐다. 나는 철호 같은 녀석과 한 통 속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수영이는 벌써 여자아이의 바지와 웃옷을 차례대로 입혀놓았다.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이것 좀 도와줘. 일단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혀놓았기 때문에 맨살에 손이 닿지는 않을 것이었다. 남은 건 이제 외투밖에 없었다. 그 옷을 여자아이에게 입히는 걸 도와주기 위해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앞에서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사이에 수영이는 외투를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앞에서 감싸 안듯이 하면서 몸을 들어봐.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몸을 힘껏 들어올렸다. 얼굴이 나에게 닿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몸을 조심스레 움직였다. 우리를 보고 있던 철호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쩌면 녀석의 판단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아이의 몸은 정말이지 불덩어리 같았다. 이런 상태에서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함부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 뒤에서 외투를 입히고 있는 수영이를 보았다. 그가 나를 향해 턱짓을 하면서 여자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뒤에서 옷 입히는 건 끝났으니까 이제 앞에서 지퍼를 올리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겨드랑이에서 손을 빼낸 다음 지퍼를 올렸다. 그런데 말이야, 정말로 열이 심하긴 심하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추위에 옷을 벗기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수영이가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문득 아까 생겨났던 의심이 다시금 떠올랐다.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열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의심도 지우기가 어려웠다. 맨살에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접근했던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불안해지기까지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영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여자아이한테서 한 발짝 물러나며 그를 보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물어봐야 할 사항이었다. 아까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말이야. 지금 이렇게 열이 심한 게 정말로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혹시 독감에 걸려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려는데 수영이가 옆으로 비키라는 듯 나에게 손짓했다. 의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귀찮다는 듯 말하고 나서 그가 여자아이를 안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 피곤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야. 열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야 해.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그가 먼저 밖으로 나갔다. 수영이의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다. 예상컨대 그도 여자아이가 독감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 보았을 터였다. 이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한 걸 보면 그렇게 의심해 본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감염에 대한 안전 문제는 일단 접어놓은 것 같았다. 과연 이대로 그를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해 보면서 나는 뒤돌아보았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눈에 띄었다. 2층에 다시 올라가는 것도 꺼림칙하지만 계단으로 가기 위해 피로 만들어진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층에서 비명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비명을 질러댔던 것인지 영원히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강준, 빨리 나와. 수영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으로선 그의 차를 타고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밖으로 나갔다.